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저께 눈이 정말 많이 왔는데요. 오늘 아마 오느냐고 좀 고생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꼭 여러분들이 소원하시는 합격의 영광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89페이지입니다. 교재 189페이지에 보면 구조 총론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총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이론 이런 거죠. 일단 건축 구조라는 게 우리 인체로 말하면 뼈다귀와 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0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1번 보는 슬래브 등을 지지하는 수평 부재로 큰 보 작은 보가 있다. 맞는 내용이죠.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건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요. 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는 수평 부재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직 부재 기둥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게 기둥이고요. 이것도 기둥이죠. 기둥 부재는 수직 부재고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는 이 보를 갖다 우리가 큰 보라고 한다는 거죠. 이 큰 보는 가더의 약자는 G자를 써서 G1, G2 이런 식으로 부르고요. 이게 지금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니까 다 큰 보입니다. 근데 보하고 보를 잡아주는 보가 있어요. 이렇게요. 보하고 보를 잡아주는 이 보를 갖다 우리가 작은 보라고 한다는 거죠. 이 작은 보는 영어로 빔의 약자를 써서 B1, B2, B3 이렇게 남바를 매깁니다. 일단 큰 보와 작은 보하고 구분이 되고 중요한 건 이 보라는 것은 수평 부재인 거죠. 기둥은 수직으로 되어 있지만 보는 수평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지문을 다시 보면 1번에 보는 슬래브 등을 지지하는 수평 부재로 큰 보, 작은 보가 있다. 맞는 내용이다 이거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지문을 보려고 합니다. 벽은 공간을 구획하는 수직 부재로 장막벽, 내력벽이 있다. 지금 벽이라는 것은 수직 부재죠. 그러면서 비, 눈, 바람 이런 걸 차단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내력벽과 비내력벽으로 나눠지는 거죠. 예를 든다면 벽에 보면 크게 내력벽이라는 게 있고 비내력벽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내력벽은 힘을 받는 벽이고 요 B자가 아닐 B자야. 그러니까 힘을 받지 않는 벽 이런 거다 이거죠. 요 비내력벽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칸막이 벽 또는 장막벽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건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요. 계단이 이렇게 있겠죠. 더 그리면 지반선도 있고요. 더 그리면 기초도 이렇게 있겠죠. 그렇다면 위에서 내려오는 힘을 갖다가 받쳐줄 수 있는 벽이다. 그게 내력벽이라는 거고 비내력벽은 위에서 내려오는 힘을 받쳐줄 수 없는 건데 칸막이 벽, 강의실과 강의실 사이를 막아준다. 또는 장막을 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2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지문에 보게 되면 기둥은 높이가 단면 지수의 3배 이상인 수직 부재로 주로 인장력이 작용한다. 이게 잘못됐네요. 이 기둥은 압축력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둥이라는 건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기둥이 이렇게 있다.
그렇다면 요 기둥의 변의 크기가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 기둥이다 그러면 요 한 변의 길이보다 요 길이가 하나, 둘, 셋, 최소한 3배 이상이 돼야만이 기둥으로 인정한다 이런 거죠.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밑에서 기초가 이 밑에 좀 더 그려보면 기초가 이렇게 있겠죠. 요거는 기초죠. 그럼 위에서 힘이 내려올 때 이렇게 색깔을 바꿔볼까요? 위에서 힘이 내려올 때 밑에서 기초가 이렇게 버팅이죠. 양쪽을 눌러주면 압축력, 양쪽으로 당기면 인장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됐다. 답은 3번이고 나머지 내용은 맞는 건데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동그라미 4번에 기초는 상부 구조의 하중을 집안에 전달하는 부재로 기초판과 지정을 포함한다. 맞는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기둥이 있고 기초가 있고 좀 더 자세히 그려본다면 이 아래 밑창 콘크리트하고 밑창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고 잡석도 이렇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요 기초판 아래쪽을 지정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다 한번 표현해 보면요. 집안선이 이렇게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초판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밑에 밑창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잡석이 이렇게 있겠죠. 예를 들어 요 위에 벽돌을 쌓아서 주택을 진다라고 하면 이게 집안선이죠. 그렇다면 요 집안선에서 요 기초판 밑선까지 다시 말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걸 갖다 우리가 기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요 기초판 밑선 여기서부터 요 아래는 지정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일반적으로 집안선 아래를 기초로 가지만 이 기초도 구분이 된다. 기초가 있고 지정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잡석이니까 이게 잡석 지정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밑창 콘크리트. 그럼 이건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겠죠. 요 아래다가 만약에 모래를 집어넣으면 모래 지정, 자갈을 집어넣으면 자갈 지정 이렇게 부른 거죠. 또 건물의 무게가 무거우면 말뚝 기초라는 것도 지정도 하죠. 일단 그 질문은 해결됐고요. 동그라미 5번에 슬래브는 수평 부재로 장변과 단변의 비에 따라 1방향 슬래브, 2방향 슬래브가 있다. 이것도 맞는 거죠. 여기다가 표현을 한번 해본다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슬래브, 이 슬래브가 바닥판이라는 건데 이 슬래브는 크게 일방향 슬래브가 있고 이방향 슬래브가 있죠.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일방향 슬래브는 람다가 다시 말해서 LX분의 LY가 2보다 큰 경우에 우리가 일방향 슬래브라고 하고 람다가 이 람다라는 건 변장비 짧은 변 대 긴 변의 비를 얘기하는 거죠. LX분의 LY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때를 이방향 슬라브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렇게 들 수 있겠죠. 요 짧은 변을 갖다 우리가 단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 긴 쪽을 갖다 우리가 장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단변의 별명이 LX예요. 장변의 별명은 LY고. 예를 들어서 요 단변이 3000이라고 해보자고요. 3000. 장변이 9000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3000이고 장변이 9000이면 9000을 3으로 나누니까 3이 나오겠죠. 2보다 크니까 일방향 슬라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방향 슬래브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이 짧은 변이 LX가 예를 들어서 4,000이고 이 긴 변 장변이 LY인데 이게 만약에 6,000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4,000분의 6,000 이렇게 되겠죠. 6,000을 4,000으로 하니까 1.5 나온다는 거죠. 2보다 작기 때문에 이 방향 슬라브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 이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좀 더 영역을 확대시키면 이 일방향 슬래브는 쉽게 얘기해서 주근이 이렇게 주근이라는 것은 주요한 철근인데 한쪽으로만 이렇게 철근이 들어가요. 이게 주근이라는 것은 주요한 철근의 약자죠. 근데 이 방향 슬래브는 주근이 이렇게 짧은 쪽으로 당연히 들어가는 철근이 주요한 철근이에요. 이게 주근이고 긴 쪽으로 이 긴 쪽으로 들어가는 철근을 갖다 우리가 배력근이라고 불러요. 이 철근을 배력근이라고 하는데 이 뜻이 이 힘력자예요. 이게 뒤에서 힘을 받쳐준 철근, 곧 주근을 도와주는 철근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일방향 슬래브는 철근이 한쪽으로 들어가고 이 방향 슬래브는 철근이 두 방향으로 들어간다. 근데 이 주근을 갖다가 우리가 표현할 때 짧은 쪽으로 들어가는 걸 단변 방향 주근이라고 하는 거고 이 배력근을 갖다 긴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장변 방향 주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거 배우는 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있어서 나오는 건데 철근은 인장력이 강하고 콘크리트는 압축력이 강해요. 그렇다면 요 단변 방향으로 모든 물질은 뜨거우면 늘어나고 추우면 수축을 하잖아요. 그럼 이 방향으로도 늘어나고 줄어나고 하고 이쪽 방향으로도 늘어났다 줄었다 하죠. 그래서 이쪽으로 최소한의 철근을 집어넣어줘요. 이 철근을 갖다 우리가 최소 철근비, 이 최소 철근비를 갖다 우리가 온도 철근이라고도 부르죠. 핵심적인 내용은 일방향 슬래브는 한쪽으로만 주근이 들어가는 거고 이방향 슬래브는 두 방향으로 주근이 들어가는데 일방향 슬래브에서 어떻게 최소한의 모든 물질은 뜨거우면 늘어나고 추우면 수축을 하니까 이쪽으로 긴 쪽으로도 약간의 늘어나고 줄어든 게 있겠죠. 그걸 감당하는 게 온도 철근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지문에 보면 건축물에 작용하는 활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이 내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죠. 여기다가 정리를 해본다면요. 크게 하중이라는 게 있죠. 하중이라는 것은 내가 손가락으로 내 볼태기를 찌르면 볼태기가 이렇게 빵꾸가 안 나려고 안에서 이렇게 버팅잉을 응력이고 이 손가락으로 누르는 걸 하중이라 그래요. 옆에서 누르면 수평하중, 만약에 위에서 누르면 수직하중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하중에는 크게 장기 하중이 있고 단기 하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길장자니까 오랜 기간 하중을 가는 거고 짧은 단자니까 짧은 기간 동안 하중을 가는 거죠. 그럼 장기 하중에 보면 고정 하중이라는 게 있고 활하중이라는 게 있어요. 활하중. 근데 이 고정 하중을 갖다가 죽을 사자를 써서 사하중. 움직이지 않는다, 정지되어 있다 그래서 정하중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이 활하중은 우리 생선회 중에 살아있는 회 아시죠? 활어회.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활하중을 갖다 우리가 또 뭐라고 하냐면 적재하중. 쌓을 적자입니다. 또는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하중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있다. 계단이 이렇게 있겠죠.
더 그리면 지반선이 있고 기초가 이렇게 있겠죠. 뭐 지하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요게 지붕이죠. 요게 지붕이다. 수직으로 되어 있는 요 부재를 갖다가 우리가 기둥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는 걸 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위에서 내려오는 힘을 받쳐줄 수 있다. 받쳐줄 수 있는 유벽을 갖다 우리가 내력벽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단. 계단은 계단인데 주요한 계단에서 주계단. 그 다음에 1층 콘크리트 바닥판. 2층에도 콘크리트 바닥판이 이렇게 있겠죠. 이거를 바닥판, 슬래브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주요 구조부라고 하는 거죠. 2차 과목 관계법규에 보면 이 중에 4가지 넣고 엉뚱한 거 하나 집어넣죠. 예를 든다면 요 기초. 이 기초는 내하 구조부가 주요 구조부가 아니죠. 왜? 이 주요 구조부는 불하고 관계 있는 거죠. 화재가 나도 땅 속에 있으니까 불하고 전혀 연관이 없죠. 이런 게 기초는 주요 구조부에 안 들어간다 이런 거죠.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려는 게 이런 것들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고정하중이라고 한다는 거죠. 죽음은 움직일 수 없잖아요. 죽을 사자를 써서 사하중, 정지됐다 정하중. 활하중은 뭐냐? 여기에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보자고요. 사람도 이렇게 있죠. 쉬는 시간 되면 담배 태시는 분 흡연실 가서 담배 한 대 태고요. 차도 마시고 그러잖아요. 움직일 수 있어요. 이 테이블도 이동시킬 수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걸 활하중. 근데 적재하중, 이 적자가 쌓을 적자다. 이 건축물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라든가 테이블 이런 게 쌓여져 있다는 거지. 적재하중.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하중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건축에서는 고정하중, 적재하중으로 사용됐고 토목에서는 사하중, 활하중 이렇게 2가지로 사용됐었어요. 근데 용어를 통일시키려고 호텔에다 모셔놓고 세미나 열어줬더니 서로 지 밖으로 뺏길까봐 서로 양보를 안 해서 건축에서 하나, 토목에서 하나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죠. 그 다음에 요 단기하중이요. 짧을 단자다. 짧은 기간 하중을 가는데 예를 들어 적설하중. 이 설자가 눈설자잖아. 눈이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죠? 적설하중. 근데 눈이 내렸어요. 그러면 눈이 위에서 아래로 하중을 가하겠죠. 근데 눈이 싹 녹았어요.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단기하중이 들어가죠. 다설지역. 다설지역이 뭐냐? 이 다자가 많을 다자예요. 눈이 많이 내린 지역. 얼마나 많이 내리는데 이 깊이가 1m 이상 되면 이 다설지역은 장기하중에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왜? 눈높이가 1m 이상 되면 녹을만 하면 또 눈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다설지역은 장기하중에 넣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풍하중. 바람이 불어온다는 거죠. 옆에서. 그죠? 근데 바람이 불 때가 있고 안 불 때가 있죠. 단기하중. 그 다음에 지진하중. 지진이 계속 오는 게 아니잖아요. 왔다 안 왔다 이런 거잖아요. 단기하중에 넣어주죠. 그 다음에 충격하중. 충격하중은 뭐냐? 예를 들어 우리 옆집에 삼돌이가 집 사는데 얘네가 지하층을 판대더라. 그러면 지하층을 파버리면 예를 들어 이 흙을 다 파버리면 흙이 있을 때 문제가 있는데 이 흙이 일로 밀려 들어오겠죠. 압력이. 여기서의 압력하고 여기서의 압력이 달라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 유리창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유리창에 여기에 균열이 생기거나 또는 무너지기도 하죠. 이런 게 충격하중이다. 근데 왜 단기하중이 넣느냐? 건물을 다 져버리면 하중이 없어지죠. 그래서 충격하중 이런 건 단기하중이 넣는다. 그렇다면은 이런 것 이거 말고도 토합하중, 수합하중 이런 것도 단기하중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 정도가 기본인 거죠. 교재로 가보자. 여러분 교재 189페이지요. 지문에 보면 건축물에 작용하는 활하중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활하중은 구조체 자체의 무게나 구조물의 존재 기간 중 지속적으로 구조물에 작용을 하중을 한다. 이건 활하중이 아니라
요 고정하중, 사하중, 정하중 이렇게 부르는 거죠. 건물이 존재하는 계속 하중 가는 거. 그래서 활하중을 고정하중으로 바꾸면 맞는 지문이 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이 답이고, 그럼 나머지 지문은 맞는 건데 보면 2번에 활하중은 등분포 활하중과 집중 활하중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요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다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게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보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0m라고 한번 해보자고. 10m. 그러면 위에서 하중을 가하는데 어느 한 부분에다 여기다가 10톤의 힘을 가했어요. 어느 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힘이 가해졌다. 이게 집중하중이라고 하는 거야. 집중하중. 그러면 등분포 하중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조건이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조건인데 10m고요. 1톤씩 10m니까 1톤씩 1m 간격으로 하중을 했다. 그럼 다 합쳐도 이게 10톤이죠. 그렇다면 이게 등분포 하중이다. 그럼 크게 우리가 하중에는 집중 하중과 등분포 하중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활하중에도 이 활하중에도 집중 활하중이 있고 등분포 활하중이 있다. 맞는 내용이다 이거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활하중은 신축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 개선과 기존 건축물의 안전성 검토 시 적용된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하중을 장기하중과 단기하중으로 구분할 경우 활하중은 장기하중이 포함된다. 여기 활하중은 장기하중에 들어가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공동주택의 경우 발코니의 활하중은 거실의 활하중보다 큰 값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보면요. 여기 보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콘크리트 바닥판이고 이 바닥판에 있는 철근을 보가 다 붙잡고 있어서 이게 사변 고정 슬래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발코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거실 앞에 보면 발코니가 있잖아요. 이건 거실이고 이게 발코니다. 이 거실은 건축법에 보면요. 거실이 거주, 집무, 집회, 오락, 작업 이런 거 할 수 있는 걸 거실이라고 하죠.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실이고 이 앞에 발코니. 예를 들어 입체적으로 보면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런 거죠. 아파트가 됐던 연립주택이 됐던 간에 건물이 있고 이 앞에 이렇게요. 여기에 만약에 거실에 4짝짜리 병안문이 있다. 그리고 사람이 여기 튀어나올 수 있죠. 이 모습을 아예 뺄게요. 그럼 사람이 여기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발코니라고 하는데 이 발코니는 이거는 일변 고정 슬래브라고 해요. 이건 4변을 붙잡고 있지만 이건 한쪽만 붙잡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물체를 4면을 꽉 붙잡고 있는 거하고 한쪽만 붙잡고 있는 거하고 다르겠죠. 그러면 한쪽만 붙잡고 있으니까 약하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거실은 2kN per 제곱미터 1제곱미터당 2kN만 버티면 되는데 이 발코니는 3kN per 제곱미터 이 정도로 힘을 버티게 되고 그래서 곧 거실보단 발코니가 더 큰 하중이 버팅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인 거야. 이것도 맞는 거죠. 그 다음 문제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에 작용하는 활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활하중이요. 1번 공동주택의 경우 발코니의 활하중은 거실의 활하중보다 작은 값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무슨 값이요? 거실보다 발코니가 더 큰 값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1번은 잘못됐고요. 2번에 활화정은 등분포 활화정과 집중 활화정으로 분류하며 모두 최대값을 사용한다. 최대값이 여기에 발코니하고 거실 있으면 이것은 여기 활화중이라는 게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 사람, 테이블 이런 것들은 최대값이 아니라 최소값을 쓴다는 거야. 최소값. 그래서 2번도 잘못됐고 3번에 활화중은 구조체 자체의 무게나 구조물의 존재기간 중 지속적으로 구조물이 작용을 하중을 한다. 이거는 활화중이 아니라 고정하중이죠. 건물이 존재한 존재하는 지붕, 기둥, 보호, 내력벽, 주계단, 바닥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가는 거니까 고정하중이죠. 그래서 여기에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문도 보면요. 하중을 장기하중과 단기하중을 구분할 경우 활화중은 단기하중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활화중은 어디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 활화중은 장기하중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고 5번 지문에 활화중은 신축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 개선과 기존 건축물의 안전성 검토 시 적용된다. 이게 맞는 거죠. 답은 5번이다.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에 작용하는 단기하중을 보기 위해서 모두 그런 것은 단기하중이 여기 있네요.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충격하중. 그러면 니은의 풍하중, 디귿의 지진하중, 미음의 충격하중. 니은, 디귿, 미음. 답은 5번이네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1번 지진하중은 건축물이 무거울수록 크다. 그렇죠? 건축물의 이 건물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당연히 지진하중은 커져요. 그래서 내진 구조, 지진에 강한 구조를 하려면 가볍게 지는 게 지진이 강하다는 거죠. 1번이 맞는 거. 그럼 나머지는 다 잘못됐다는 건데 뭐가 잘못된지 한번 보자고요. 2번에 적설하중은 지붕의 물매가 클수록 크다. 거짓말이네요. 물매가 클수록 게 아니라 작을수록 큰 거죠. 예를 든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수직선, 수평선 있을 때 이게 90도잖아요. 그럼 이걸 반 나누면 이 각도가 45도죠. 지붕의 경사도가 45도일 때를 우리가 되물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45도보다 지붕의 물매가 급하다 그러면 된물매라고 하는 거고요. 급한 물매다 이거죠. 만약에 45도보다 낮다 그러면 뜬물매. 뜬물매는 완만한 물매다 이거지. 다시 말해 건물을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있다. 그럴 때 요거 이렇게 수평선 넣고 수직선 넣으면 여기 두 개가 사이즈가 똑같죠. 그랬을 때 물매라는 것은 요 수평 길이에 대한 수직 길이의 비를 물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설계 도면에 보면 수평선 넣고 수직선 넣고 이 경사도에 맞춰서 이렇게 넣는데 요 수평 길이를 항상 10으로 잡고 수직 길이가 예를 들어 2.5다 그러면 10분의 2.5 물매 이렇게 부르는 거고, 또는 요게 항상 수직이 10이기 때문에 뭐 2.5cm 물매 이렇게도 부르고요. 또는 수평이 항상 똑같으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2.5 대 10 물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렇다면 이게 2.5가 10에 4번 들어가죠. 그래서 4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4분의 1 물매 이런 표현도 쓰는 거죠. 수평 길이에 대한 수직 길이 비가 물매다. 그렇다면 물매가 예를 들어서 급하다라는 건 대물매죠. 눈이나 비가 많이 내리면 건물의 무게가 하중을 많이 받으니까 대물매 쪽으로 가죠.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면 뜬물매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2번 지문을 다시 보면 적설하중은 지붕의 물매가 작을수록, 물매가 작다는 얘기가 이게 아래쪽으로 간 수평에 가깝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붕이 이렇게 평지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눈이 많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하중을 많이 받죠. 물매가 작을수록 크다는 거죠. 3번 지문에 풍하중은 바람을 받는 벽면의 면적이 작을수록 큰 게 아니라 클수록 크겠죠.
예를 들어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죠. 바람은 옆에서 불어오는데 이 면적이 넓은 그만큼 바람을 많이 받죠. 면적이 작으면 조금 받았겠죠. 그 다음에 4번 지문에 고정하중은 건축물의 사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하중으로 반영구적 하중을 포함한다. 거짓말이죠. 고정하중이라는 것은 구조물 자체나 구조물 자체의 무게나 구조물의 존재 기간 중 지속적으로 구조물에 작용하는 수직 하중인 거죠. 무슨 소리냐? 이거 지붕, 기둥, 보호, 내력벽, 주계다 이런 것들은 다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으로는 수직 하중이다. 고정 하중이 됐던 하하중이 됐던 다 이 장기 하중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으로는 수직 하중밖에 없어요. 그러면 단기 하중, 적설 하중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수직 하중이냐? 풍 하중은 옆에서 보는 지진 하중도 그렇죠. 충격은 요거 수평도 있고 수직도 있는데 보통 수평이 되죠. 결론적으로 수직 하중만 있는 건 장기 하중인 거죠. 그 다음에 초점이 그런 거죠. 구조체 자체의 무게나 구조물의 존재 기간 중 지속적으로 구조물에 하중이 작용하는 게 바로 고정 하중인 거죠. 그래서 4번도 잘못됐고 5번에 활하중은 사용 기간 동안 위치가 고정돼요. 거짓말이죠. 활하중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내가 하중을 여기 있다가 그러면 이 바닥에다 하중을 여기다 가지만 내가 이렇게 이동하면 하중을 여기서 가죠. 활하중은 움직이는 하중이잖아요. 그래서 활하중, 적자중, 움직일 동자, 동하중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건 활하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정하중을 설명하고 있죠. 5번은. 그래서 지문을 맞게 바꾸면 고정하중은 사용기간 동안 위치가 고정되고 있고 크기가 변하지 않는 하중을 포함한다. 다음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적설 하중은 구조물이 위치한 지역의 기상 조건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예를 든다면 스위스 같은 경우 눈이 많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지붕이 어떻게 뾰족하게 되겠죠. 눈이 조금 내리면 완만해도 되잖아요. 물매가 낮아도 된다 이거죠. 2번에 하중은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그죠? 어디서 하중을 사람 여기 있다가 갑자기 여기 올 수 있잖아요. 그죠?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건축물의 사용 용도에 따라 변동폭이 크다. 그죠? 3번에 지진 하중은 건물 지붕의 형상 및 경사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거짓말이죠. 적설 하중이 이 지붕의 물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됐다. 4번 지문은 맞는 거니까 보면 풍하중은 구조 골조형, 지붕 골조형, 외장 마감재형으로 분류된다. 맞고요. 5번에 고정하중은 자중, 고정된 기계 설비 등의 하중으로 고정 칸막이 벽과 같은 비구조 부재의 하중도 포함된다. 그죠? 칸막이 벽은 비내력벽인데 고정돼 있다 그러면 고정 하중에 넣어주는 거야. 만약에 가동식이다, 움직임이 있는 칸막이 벽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활하중에 집어넣겠죠. 이제 그 다음 문제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건축물의 구조 설계에 적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적설 하중은 구조물에 쌓이는 눈의 무게에 의해서 발생한 하중이다. 그죠? 2번에 적재 하중은 활하중이라고도 하며 그죠? 건축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하중이다. 이 적재 하중을 활하중 또는 동하중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다음에 3번에 공동주택에서 발코니 기본 등분포 활하중은 주거용 구조물 거실의 활하중보다 작은 값이 아니라 큰 값이다. 조금 아까 여기다 그림 그렸죠. 거실보다 발코니가 더 큰 값을 쓰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4번 지문에 보면 풍하중은 골조 설계용과 외장재 설계용을 구분하고 그죠? 5번에 고정하중은 설계에 적용하는 하중으로 장기하중이다. 그죠? 고정하중이 여기 보시면 장기하중을 고정하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마감재의 자중은 고정하중에 포함하지 않는다. 거짓말이죠. 마감재라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 벽돌 쌌어요. 여기다가 벽돌을 이렇게 쌌다. 그럼 겉에 모르타르의 페인트 마감할 수도 있고 모르타르의 벽지 마감할 수도 있죠. 요 마감재,
요 마감제도 요 두께도 우에서 하중을 가할 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마감제의 자중은 고정하중이 포함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고정하중에 포함된다 이런 거야. 그래서 1번은 잘못됐고 2번에 풍하중은 설계 풍합의 유효 수합 면적을 합하는 게 아니라 곱합니다. 조금 아까 지문에서도 나왔었죠. 합하는 게 아니라 곱하는 거다. 그래서 2번 잘못됐고 3번에 장기하중을 하중을 장기하중과 단기하중을 구분하는 경우 지진하중은 장기하중에 포함된다. 지진하중은 단기하중에 들어가나요? 이것도 잘못됐죠. 그 다음에 4번 질문에 조족조 칸막이 벽은 고정하중으로 간주해야 된다. 조족조라는 게 벽돌, 블록, 돌을 쌓는 거죠. 칸막이 벽은 곧 비내력벽을 얘기했죠. 아까 내력벽, 비내력벽인데 비내력벽은 위에서 내려오는 힘을 받지는 않지만 하중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하중에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옳은 거니까 이게 맞는 거네요. 5번 질문은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보면 기본 지상 적설 하중은 제한 기간 10년에 대한 수직 최심 적설 깊이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에 따라 다르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적설 심도는 요 눈의 높이를 얘기하는 거죠. 깊이. 이걸 적설 심도라고 하는데 1m 이상이면 다설 지역은 장기하중이 는다 이런 얘기 나왔었고요. 또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10년이 아니라 100년입니다. 내가 연도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전에 평촌에서 강의를 한 번 했는데 제가 강의를 30년 넘게 강의를 하는데 보통 한 3번 정도 지각을 했어요. 대부분은 지각 안 하는데 눈이 100년 만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한번 30분 지각한 적이 있어요. 오늘도 어젯밤에도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100년 만에는 아닙니다. 100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몇 번 시험에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지진 하중은 집안의 종류에 영향을 받는다. 그쵸? 집안이 모래 집안인지 점토 집안인지 암석인지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 2번에 풍하중은 지형에 영향을 받는다. 당연하겠죠.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건물 질 때 보면요. 이게 냇물이 흐르고 여기에다가 이런 데다가 건물을 짓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쪽이 남쪽, 여기가 남쪽, 여기가 북쪽이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겨울에 북풍이나 북서풍이 불어요. 그러면 북풍이나 북서풍이 찬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데 집이 여기다 지면 찬바람은 일로 넘어가겠죠. 그럼 태양이 뜨면 태양빛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산지형.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내천이 흐른다는 거죠. 이런 게 아주 풍수지리학적으로 좋은 거죠. 바로 이 지형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고정하중은 구조체의 자중을 포함한다. 당연하겠죠. 4번에 적설하중은 지붕 형성에 영향을 받는다. 그죠? 5번에 가동성 경량 칸막이벽은 고정하중에 포함된다. 가동성은 움직임이 있다는 거잖아요. 움직임이 있으면 활하중에 들어가는 거지 고정하중은 아니다 이거지. 활하중 여기에요. 동하중에. 그래서 5번이 잘못됐다. 그 다음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구조 설계에 적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기본 지상 적설 하중은 제형기간 100년에 대한 수직 최심 적설 깊이를 기준한다. 이게 맞는 거죠. 옳은 거니까. 그럼 나머지는 다 잘못됐다는 건데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보자고요. 2번 지붕 하라중을 제외한 등분포 하라중은 부재의 영향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저감할 수 있다. 이런 건 참 어려운 문제인데 어쨌든 기준이 30이 아니라 3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저감할 수 있다. 등분포 하라중은 부재의 영향 면적이 36제곱미터 이상일 때 적용한다는 거야. 2번 잘못됐고 그 다음에 3번에 고정하중은 점유, 사용에 의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 하중으로 용도별 최소값을 적용한다. 이거는
고정하중이 아니라 활하중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활하중이야. 앞에서도 이런 지문이 언급이 됐었고요. 활하중. 활하중이 뭔지는 다 알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문에 풍하중에서 설계 속도합은 공기 밀도의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입니다. 공기 밀도에 비례한다. 하고 설계 풍속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설계 풍속의 제곱에, 설계 풍속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고. 그 다음 5번에 지진하중 산정 시 반응 수정 개수가 클수록 지진하중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합니다. 무슨 소리냐? 지진이 왔을 때, 지진이 이렇게 왔다. 지진이 이렇게 왔다 그랬을 때 많이 흔들리는 거죠. 많이 흔들릴수록 결과적으로 건물이 가벼울수록 많이 흔들려요. 대신에 무너지진 않죠. 내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본문 내용 중에 예를 들어 나무 각재다. 그럼 지진 하중이 왔을 때 그 지진 힘보다 힘이 세면 안 무너지고 지진 힘이 더 크면 부러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버드나무 가지요. 버드나무 가지는 흔들리긴 흔들리지만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경량 가벼운 건물이 내진적이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반응 계수가 클수록 지진 하중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된다는 거죠. 요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입니다. 제일 높다라고 봐야죠. 별로 따지면 하나, 둘, 셋으로 했을 때 3개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네요. 기억 지문에 풍하중과 지진하중은 수평하중이다. 여기 보면 풍하중하고 지진하중은 수평하중인 거죠. 맞는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니은에 고정하중과 활하중은 단기하중. 거짓말이죠. 고중하중과 활하중은 어디에? 장기하중이 들어가죠. 니은은 잘못됐고. 디귿에 사무실 용도의 건물에서 가동성 경량 칸막이면은 고정하중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활하중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디귿도 잘못된 거죠. 리을 지문에 지진의 하중 산정 시 반응 수정 계수가 클수록 지진의 하중은 감소한다. 옳은 것은 기억하고 리을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문제 1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구조를 건식 구조와 습식 구조로 구분할 경우 다음 중 습식 구조에 속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크게 습식과 건식이 있죠. 근데 미리 결론 내리면 이 습식과 건식은 특징이 서로 반대돼서 시험에 나오는 건데 건물일 때 물을 쓰면 습식, 물 안 쓰면 건식인 거죠. 그런 습식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 공사가 어렵다. 왜? 물이 얼어버리면 콘크리트가 화학 반응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공사 기간이 길다는 거죠. 그럼 반대니까 이거는 겨울철 공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사 기간이 단축된다. 그러면 그 문제에서 습식 구조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럼 건식 구조를 찾으려는 거잖아요. 벽돌 구조, 물 들어가죠. 철골은 건식 구조죠. 답은 2번이네요. 블록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 다 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구조의 분류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옳은 거. 1번에 조족식 구조, 목구조. 목구조는 조족식 구조가 아니라 가구식 구조죠. 2번에 습식 구조, 철골. 철골은 건식이죠. 3번에 일체식 구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맞죠? 이거 말고도 철근 콘크리트 구조도 일체식 구조죠. 답은 3번이래요. 나머지 보면 가구식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가구식 구조는 나무 구조하고 철골 구조죠. 가늘고 긴 부재를 서로 짜 맞추는 거. 5번에 건식 구조는 벽돌 구조. 벽돌 구조는 습식이죠. 답은 3번이었고요. 14번 문제로 갑니다. 건축 구조의 시공 과정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습식 있죠. 라멘 구조는 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라멘 구조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건축 구성 양식의
의한 분류를 보게 되면 크게 가구식 구조. 이 가구식 구조에는 나무 구조. 이 나무 구조를 나무 목자를 써서 목구조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철골 구조. 이렇게 나눠지죠. 그 다음에 조적식 구조. 조적식 구조는 벽돌 구조, 블록 구조, 돌 구조 이렇게 또 나눠지죠. 그 다음에 일체식 구조. 일체식 구조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입체식 구조라는 게 있죠. 입체식 구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입체 트러스 구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막 구조라는 것도 있고요. 절판 구조. 그 다음에 쉘 구조. 그 다음에 현수 구조. 특수 구조에 들어가죠. 커튼홀 구조. 이런 것들로 또 구분되죠. 이게 특수 구조라고도 하는 거죠. 특수 구조. 그러면 자, 시공 과정에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의 라멘 구조. 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라멘 구조라고 하는 거죠. 독일 사람이 라멘이라는 사람이 개발해서 라멘 구조, 또는 요 철근과 콘크리트 이니셜 RC 구조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조립식 구조, 현장 구조, 건식 구조. 답은 2번이고, 그 다음에 1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라멘 구조는 기둥과 볼을 일체로 연결하는 구조 형식이다. 그죠? 기둥과 볼을 일체식 하나가 되게끔 만들죠. 간단히 소개를 좀 한다면, 이런 거죠. 기둥이 여기에 기둥이고 이게 보죠. 원래 기둥과 보는 다른 부재인데 이 안에다가 철근을 집어넣고, 이 보에도 철근을 이렇게 집어넣죠. 그래서 자갈, 그 다음에 모래, 그 사이에 시멘트 풀, 이걸 갖다 부으면 하나로 연결이 된다 이거죠. 이게 일체식 구조인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지문에 보게 되면요, 벽식 구조는 기둥이 없이 벽과 슬래브를 연결하는 구조형이다. 그렇죠? 여기를 한번 보시면 원래 철근 콘크리트 구조, 라멘 구조는 기둥이 있고 보가 있는 다음에 콘크리트 바닥판을 보 옆에 붙이는데 어떻게 해요? 채꽂이를 떠올리라고 했어요. 채꽂이 보면 얇은 판때기를 연결해서 건물이 되죠. 콘크리트 바닥판하고 콘크리트 벽으로만 만들어진 게 벽식 구조라고 하는 거죠. 3번에 플랫 슬래브 구조는 내부에 보가 없이 슬래브를 직접 기둥에 연결하는 구조 형식이다. 맞죠? 따로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뒤에. 4번에 프리캐스트 구조는 벽, 기둥, 보 및 슬래브 등의 주요 부재를 미리 제작하여 현장에서 연결하는 구조체다. 맞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지문에 보게 되면요, 프리스트레스 구조는 보가 없이 슬래브를 직접 벽에 연결하는 구조 형식이다. 거짓말이죠. 프리스트레스 구조는 피아노선을 이용하는 거죠. 여기다가 설명을 해보면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요 풀이라는 뜻이 미리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 미리 스트레스를 가하는 거다. 이게 풀이 텐션 공법이라는 게 있고 포스트 텐션 공법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이 프리텐션 공법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고 포스트 텐션은 현장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피아노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 피아노선은 쇠보다 철근보다 얇은 거죠. 얇은데 고강도예요. 이걸 피아노선이라고 합니다. 피아노선 또는 PC 강선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강선. 피아노 혹시 뒤에 열어보면요. 얇은 철선이 꽈배기 꽂이 꽈 있어요. 여러분 기타줄 한번 보면 되듯이. 이 피아노선은 철근보다 굵기는 얇은데 강도가 보통 3배에서 5배 커요. 그러면 이 피아노선을 양쪽으로 이렇게 당겨 놓죠. 당긴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갖다가 타설을 합니다. 다 굳으면 피아노선을 딱 끊어내면 탄성 때문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압축력이 작용하죠. 그랬을 때 위에서 자르려고 할 때 잘 안 잘려요. 어떤 물체를 양쪽으로 꽉 눌러주면 위에서 자르려고 할 때 잘 안 잘린다는 거죠. 이게 미리 스트레스를 가했다는 거죠. 요거 너비하고 춤이 작기 때문에 보 같으면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다. 그러면 포스트 텐션은 만드는 방법이 차이인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미리 만드는 거예요. 미리 만들되 이 안에 구멍을 뚫어놔요. 어떻게 뚫어 놓습니까? 그러면 여기다 관을 하나 집어넣는 거야. 관을 집어넣어 놓고 콘크리트 친 다음에 다 굳은 다음에 이 안에다가 피아노선을 집어넣죠. 그리고 이 피아노선을 역시 더 큰 힘으로 이렇게 당겨 놓고 이 안에다가 시멘트하고 물 섞은 걸 시멘트 풀이라고 하죠. 채워놔. 이걸 그라우팅 한다라고요. 그래서 다 굳으면 딱 잘라내면 탄성 때문에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죠. 그래서 위에서 자르려고 할 때 잘 안 잘려요. 그래서 이 너비하고 춤이 크기 때문에 공장에서 만든 다음에 운반하기 힘들어. 그래서 현장에 주로 쓰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프리스트레스 구조는 다 좋은데 단점이 철근보다 얇기 때문에 내화성이 떨어지고 진동이 크다 이런 특징이 있죠. 그렇다면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